봤어요. 그만 돌리세요. 돌 것 같아요. 우리가 돌 것 같아. 돌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김기사와 아침에 우리 몇 편째죠? 3편. 3편째요? 네, 제 3편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 어떻게? 요즘은 이제 괜찮아요? 이제 악플 같은 거? 응? 뭐 그거는 상관없고요. 네. 이제 방송을 해보니까 네. 이 방송이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네. 네, 제가 해보고 그 방송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경외감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네. 왜요? 어쨌든 이 우파 방송하시는 분들은 나라 살리자고 하시는 거잖아요. 공부도 많이 해야 하고 또 자기 시간 내서 네.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쉽게 풀어서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 네. 진짜 쉬운 일이 아닌데 제가 직접 몸소 해보니까 박사님도 이게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이 방송이 어떻다, 뭐 남의 채널이 어떻다 이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 좀 방송 보면서 애국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애들이 있으면 욕하면 돼요. 뭐 욕은 같이 받기리 또 무슨 욕을. 저는 댓글 달면서 욕해. 이런 거 욕하네? 그런 욕하고. 저도 그래. 해야 되는데 이미지 관리하느라고. 저 이미지 관리 그런 거 없어요. 저는. 그래요? 네, 그래서 본방 시작하기 전에 몇 개 이제 저한테 쪽지로 좀 많이 올라왔는데 네. 그 네이버 쪽으로도 이게 저한테 이메일, 그 개인 이메일로 온 것들 봤는데 차이나는 클래스 네. 이거 쭉 이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쭉 읽어봤는데 차이나는 클래스 한번 제가 한번 방송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서 한번 할게요. 네. 왜냐면 이 차이나는 클래스를 보면 이거 전부 그냥 향차이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나. 우리나라 역사 강의하시는 분들 다 중국 찬양하지 않으시나요? 그러니까 이 골빈 놈들이 그 옛날 때 그런 얘기 했다고요. 저도 그 제야사학자들이랑 많이 교류를 했지만은 그 강단사학자들이 식민사관을 가져가지고 그 이제 뭐 우리나라 고대사를 왜곡시키고 우리나라 역사를 축소시킨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뭐 교과서도 새로 만들고 대응해야 된다. 다 좋지. 나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기껏 지금 정관장고 한다는 짓이 뭐 고구려는 중국에서 왔다. 뭐 이런 개소리나 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뭐 전부 중국으로부터 영향받고 이런 했던 얘기. 그다음 우리나라 독립운동에서도 다 모택동 빨갱이랑 연결돼서 움직였던 거 이런 얘기 위주로 한단 말이에요. 결국 중국이 자기들 입맛에 바꿔놓은 역사를 그대로 공부하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게 결국 중국 선전 방송이에요. 그러네요. 아니 중국에서 돈 대주는 것 같아. 딱 원래 느낌이. 계속 대주고 있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 원래 협찬이라고 해서 네. 하는데 얼마나 먹길래 이렇게 똥구녕을 빠나? 난 이게 보면은 야 이거 너무 심한데 이거 피나는데 너무 이렇게 빨아주면 이런 짓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아니 일본 뭐 얘기만 했던 뭐 친일파라고 그렇게 개거품 무는 것들이 중국 애들 이렇게 똥구녕 빨아줘도 되는 거야? 이거 너무 심하거든. 예?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 너무 빨면 내장이 튀어나오는데. 치질 걸리죠. 수치질. 창자가 그렇죠, 나오는 그렇죠. 거. 그래서 요거 내가 한번 그 차이나는 클래스 쭉 다시 내가 보고서 내가 이제 방송을 좀 나름대로 평가를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걸 좀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요즘 폼페이오가 가서 아직 김정은 못 만났죠. 네. 잘했어요. 안 만났으면 좋겠어. 나는 왜냐면 늘 얘기하지만은 북한이랑 미국이 잘 돼서 우리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어. 네. 그러니까 안 되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네, 저도 빠그라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부적 좀 쓰고 그래야지. 만나지 못하게. 하여튼 그래야 되는데 다행히 아직까지 안 만나고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느 정도 예상이 됐어요. 왜냐면은 그 예전에 걔네들 그 풍계리에서 그 핵시설 폭파했죠? 네. 그 폭파했을 때 내가 이번에 그 게릴라 방송 때도 얘기했지만은 파편이 너무 앞으로 튀어. 그건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폭파는 원래 그냥 뭐 하늘에서 터진다면 이렇게 원처럼 팍 퍼질 거 아니에요. 네. 폭파하는 방향이. 근데 그 폭파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내부에다가 이렇게 그 어떤 방어막 같은 걸 해가지고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폭발이 집중되도록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크레모아예요. 여기 U자형으로 생긴 거. 볼록 튀어나온 거를 저 앞쪽으로 놓고 터트리면은 그게 옛날 때 내가 군사학에서 배울 때 뒤로는 15m 정도 파편이 날라오고 앞쪽으로 270m가 나간다고 뭐 그런 식으로 들은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터지는 거예요, 앞으로. 근데 그게 왜냐면 이렇게 U자로 이렇게 휘어놨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이게 딱 안 꺾이니까 앞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하느냐? 광산 터트리는데 그 시설물을 폭발시키려면 저 안쪽에 만들어놓은 지하 갱도라든가 비밀 기지를 폭발시켜야 되는데 네. 무슨 그 폭발을 하는데 동굴 앞쪽으로 연기가 확 나오잖아요. 핵시설을 하려면
그 안쪽 깊이 동굴을 많이 팠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다가 네. 폭탄을 주로 설치를 해야죠. 그리고 네. 그게 뭐 다 그렇게 했다고 얘기할 수도 하는 애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닌 것 같은 게 그게 터졌으면요 산 중턱이 내려앉아야 돼. 아, 그 안쪽에서 터지니까요. 네, 깊은 곳이 이제 무너지면 이게 훅 가라앉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건 없고 입구 쪽이 무너지면서 그 위쪽만 이렇게 산이 이게 무너진단 말이야. 입구만 터뜨린 거네. 보여주기신 게.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뭐 미국 애들도 눈치챘겠지. 그 당시에 설마 몰랐겠어요. 나 같은 일반인들도 그걸 눈치를 채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 일기예보에서 네. 아니 그 신문에서 우리나라 신문에서 풍계리 그 폭파하기 전에 그 지진계가 어떻게 움직이냐 관심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막 나고 했었어요. 났는데 막상 그 터진 그 날을 보면은 그 지진계가 안 움직였어. 그러니까 지진계가 안 움직였다는 건 진도 2.0 이하. 그것도 네. 진동이 있어도 너무 낮으면 지진계 측정이 안 돼요. 그건 지진계 측정이 안 될 정도로 그 그 폭파의 위력이 약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니 뭐 핵실험 때문에 그 피로감이 누적돼서 그 갱도가 무너질 때 폭탄 안 쓰고 무너질 때도 진도 2.0이었는데 이번처럼 막 그렇게 파편이 날아다니는 그런 폭발을 시켰는데 왜 지진계 안 움직이냐고. 이상하잖아. 그러네요. 네. 그 정도 요란했으면은 더 진도가 셌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진계 안 움직였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요거는 쇼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딱 보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의심을 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그것도 나중에 이야기할 거지만은, 4월 달에 이상한 게 있었어요. 4월 1일 날 폼페이오 CIA 국장이 그 북한을 갔었죠. 네. 그래서 그 김정은을 만났었는데, 우리나라 그 평양의 그 예술단 공연이 4월 1일인가 가서 4월 4일 날인가 돌아왔어요. 그때쯤에 돌아왔는데, 그 좀 이상한 게 있었던 게 뭐냐면 갈 때는 비행기 2대가 갔어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일반 민항기랑 화물 수송기가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애들 내려주고 돌아왔어. 그리고 나서 나중에 걔들이 귀국할 때에는 그 민항기만 가고 수송기가 안 갔다고. 네. 그래서 좀 이상하다는 이야기가 떠돌았어요. 네. 그 한간에 소문이 있었어. 네. 근데 그런 건 뉴스에도 안 나오잖아요. 안 나왔죠. 그 당시에 그런 뉴스 나왔어요. 4월 4일날 한국 연예인들이 이제 한국으로 귀국할 때에 그 방송 장비 문제 때문에 네. 그 귀국이 늦어졌다라는 기사는 짤막하게 난 적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금 소문이 퍼지냐면 그게 그 중계차 문제 때문이다. 네. 라고. 근데 중계차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원래 핵실험할 때 중계차가 필요해요. 핵실험을 하는데도요? 왜냐면은 중계탑을 예를 들어 뭐 관제탑식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은 네. 미국 애들이 인공위성에서 보면 감시에 걸리잖아. 네. 그래서 지하 핵실험장이나 이런 걸 만들어 놓고 핵실험할 때 자동차로 이동하면 되니까. 아, 눈속임하기 딱 좋으니까. 그럼 그래서 그 중계차가 필요한데 네. 중계차가 내 알기로는 옛날 때도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요? 네. 그때는 SBS라고 했나? 하여튼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때 한번 나간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나간 것 같아. 네. 뭔가 있네요, 진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얘는 핵실험을 중지할 의지가 안 보이는데 라는 거를 알았죠. 그리고 이번에도 또 뭐가 있냐면은 MBC랑 JTBC가 이번에 북한에다가 그걸 네. 진다고 했나? 네. JTBC 특히. 예. 그 아까 차이나는 클라스 이거 빨갱이 냄새 나는 네. 그런 방송들 하는 애. 근데 이 북한의 방송을 만드는 게 그 어떠한 의미를 가지냐를 봐야 돼요. 근데 보통 일반 사람들은 그게 이제 북한을 좋게 선전하고 하는 프로파간다 방송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저같이 꼼수를 쓰는 사람들은 다른 생각한다고. 그 외에 또 다른 목적이 있나요? 중계차. 아. 저 늘 중계차 얘기하잖아요. 중계차. 그럼 북한으로 보낼 거 아니야. 네. 그럼 중계차를 예를 들어 북한에 5대를 보냈는데 4대만 쓰고 한 대가 딴 데로 삥땅 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핵실험하는 그 핵실험을 했으니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이것 봐라. 핵실험을 강화하네?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요즘 또 그런 정황이 계속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핵실험하는. 중계차가 있어야 핵실험하거든.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내가 조만간에 그 좀 더 자료를 모아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할게요. 네. 이것들이 이런 더러운 꼼수를 쓴다는 거를 이제 빨리 폭로를 해야지. 그렇죠. 단순히 방송 찍는 건 의미가 없어요. 방송 장비가 가는데 그 방송 장비가 뭐예요? 이렇게 이게 위성 통신하고 이런 거잖아요. 네. 그게 그대로 용도만 바꾸면은 핵실험하는데 쓰일 수 있는. 당연하죠. 그래서 그런 거 하는 거거든. 왜냐 제3세계 국가들은 네. 특히 이런 그 군사 독재라던가
이런 경제 제재를 받는 국가들은 자기가 필요한 장비를 그냥 사오면 걸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른 용도로 해가지고 꼼수로 갖고 와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아예 그냥 대주네요. 그렇죠. 그 공식적으로. 방송 장비로 가는 거니까 이것도.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송 장비로 생각하지 설마 그게 그 미사일 쏘고 할 때 그 관제탑 역할을 하는 그런 할까라는 건 생각 못 하잖아. 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런 식으로 갖고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시리아 난민이나 예멘 난민도 한국에 와서 중고 자동차 사업하는 게 위험하다는 게 그런 식으로 부품을 밀수를 하거든. 공식적으로. 네. 예, 문제 안 되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품들 분해해서 그거를 자기가 필요한 것들 쓰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이제 본방으로 가야죠. 오늘은 이제 주제가 중동 분쟁이에요. 저번에 그 난민 문제 이런 거 얘기했었죠. 네. 그러니까 난민 문제에 이어서 그러면 이제 중동에서 왜 이렇게 이제 난민이 생기는가, 그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제 알아보려고 이제 제가 만들었는데, 먼저 그 지도를 보면요, 이렇게 그 중동 분쟁을 이해하려면은 최근에 있었던 일들의 그 시대적 사건들을 쭉 봐야 돼요. 네.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004년 우리가 아는 그 예멘. 네. 예멘에서 그 후티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후티라는 사람이 그 반란 정권을 세운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고 2011년에는 시리아 내전이 있었어요. 물론 그 전에도 있었어요. 사실 내전은 끊임없이 있어 왔는데 좀 심화가 됐죠, 이때부터.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2011년에는 무바라크 대통령이 탄핵당해서 쫓겨나는 사태. 그 다음에 2014년에는 그 무바라크를 쫓겨낸 대통령이 자기도 쫓겨나는 사태가 발생해요. 그게 무하마드 모르시 이런 사람이었고, 그다음 2015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왕자의 난. 그러니까 왕자의 난도 그 이전부터 있었지만 2015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의 난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그 네. 왕자들 죄다 그냥 그 정체불명의 미국 용병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두들겨 패고 고문하고 막 돈삥 뜯고 해가지고 지금의 32살 그 살만 왕자가 네네. 이제 왕권을 물려받게 이제 확정이 되죠. 그리고 2015년에 이제 내전 심화되고, 그다음 2017년에 사우디아라비아 후계자가 결정이 돼요. 그리고 나서 2017년서부터 쿠르족 반군 운동이. 그래서 이게 지도를 보면은 이때부터 보면 지금도 이게 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네. 뭐 2004년에 뭐 예멘에 후디 반란이 있었다 해서 지금 뭐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야.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연도별로 있었던 사건들을 쫙 이게 별표를 치면 어떻게 됐냐? 지금 중동이 다 불바다예요. 불바다가 됐고, 이러한 혼란 속에서 지금 그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면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남의 이야기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중동에서 뭐 전쟁 났다. 근데 뭐 사실 중동 전쟁이 뭐 하루 이틀 얘기인가?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한지 하면 이제 우리랑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금 시리아랑 예멘을 한번 쪼개서 보면 돼요. 여기 이제 시리아 내전 지도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 빨간색으로 해놓은 데가 이제 시리아 그 정부군, 네. 그 아사드 정권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고, 이제 그 파란색, 그러니까 녹색이 그 시리아에 대한 그 반정부군의 지역, 그다음 레반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알카에다 애들이 네. 갖고 있는데, 검정색은 아이시스, 그다음에 노란색은 로자바라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그 쿠르드족 자치,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지금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크게 5개로 쪼개져서 지금 시리아가 개판이 돼서 싸우고 있어요. 근데 요 현상은 그대로 예멘에서도 일어났는데, 여기 지금 제가 빨간색 쳐놓은 게 뭐냐면은 이 반정부 동맹국이 지금 미국하고 친한 지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시리아의 경우에는 시리아 정부는 미국이랑 안 친하고 반시리아 정부 사람들이랑 서방 국가가 친해요. 네.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멘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파란색으로 해놨는데 이게 북예멘이에요. 옛날 때. 여기는 민주주의 국가, 네. 요 밑에 남예멘은 공산권 국가로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통일이 됐는데, 이렇게 통일이 됐는데, 지금 녹색 지역이 지금 후티 점령지라 그래서 그 반군들이 점령한 지역이에요. 네. 그리고 하디 점령지라는 거는 지금 그 뭐랄까 그 원래 정권, 네. 통일정부 정권이 점령한 지역이고, 이제 뭐 노란색은 남부과도위원회, 그 다음에 하얀색은 알카에다 이쪽이고, 그 다음에 검정색은 아이시스가 이제 점령한 지역이다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5개 등분으로 쪼개졌는데, 여기에 있는 이 5개로 쪼개진 것과 그 다음에 시리아에서 5개로 쪼개진 거는 성격이 같아요. 시리아에서도 뭐가 있냐? 시리아 정부군은 시아파 무슬림, 네. 반 정부군은 수니파 무슬림. 네. 그 외에 알카에다, 아이시스, 쿠르드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여기서는 쿠르드 쪽은 없는데 대신에 남부과도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어쨌든 5조각으로 쪼개져 있어요. 네. 이렇게 돼서 지금 쪼개져서 싸우고 있는데 이 싸움 속에서 지금 내전이 나는데 예멘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여기 같은 경우는 예멘의 정부를 그 서방 국가가 지지해 줍니다. 네. 그리고 반 예멘 정부군을 서방 국가가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지금 러시아 푸틴이 좀 머리가 좋네. 좀 유리하게 끌어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시리아의 그 반 정부군, 그러니까 그 수니파 이슬람 세력이죠. 얘네들이 지금 밀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멘 내전도 보면은 여기서 예멘 정부가 그 뭐지 수니파고 지금 반정부 세력이 시아파 세력인데 네. 얘네들이 좀 더 세. 그래가지고 지금 그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남과 북쪽에 시아파 이슬람의 세력이 점점 강화되고 있어요. 원래 예멘이 같이 합할 때는 수니파, 그러니까 북예멘이 조금 더 우세했었잖아요. 경제적으로도 네, 앞섰죠. 네. 근데 어떻게 시아파가 갑자기 이렇게 세지게 된 거예요? 이게 남북 통일을 할 때 이제 그 좌파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그 평화 통일을 했죠. 평화 통일을 하면서 의회 국회의원들도 이제 반띵으로 나눠가지고 네, 똑같이. 반반씩 했는데 이 선거를 해보니까 점점 북예멘 쪽으로 유리하게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예멘 사람들이 거기에 불만을 불고 쿠데타를 일으키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을 해갖고 오히려 쿠데타 일으킨 세력들이 북예멘을 먹어요. 여기 보면 이게 파란색으로 점령이 났잖아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오히려 그래서 북예멘의 수도까지 점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요. 그러니까 예멘이 알고 보면 우리나라 남북한으로 나눠져 있듯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나라였네요. 네, 그러면서 이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적화된 거죠. 네. 적화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싸우는데 지금 정부군들은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남예멘 쪽에 땅을 많이 갖고 있어. 공산권 국가에. 네. 그리고 이제 주요 수도 지역은 다 뺏겨버려가지고 지금 자기네들이 갖고 있지 않은데 이런 지역을 그 뭐야 갖고 있어봐야 실권이 없다고. 그리고 한때에는 그 하디 정권이 그 망명까지 했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로. 네. 그러니까 수도를 빼앗기면서 그래서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받아준 다음에 다시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제 미국 무기사다가 공격을 하고 해가지고 이제 그 하디 정권을 다시 지금 해갖고 일단은 좀 꾸려나가고 있는데 지금도 이 예멘 내전은 끝에 그 기미가 안 보이고 그냥 내란 상태예요. 결국 공산 좌파 쪽이 우세해지니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죠. 개박살 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 여기서의 교훈은 뭐냐면 평화적 통일은 안 된다. 이게 공산권 국가 자유민주 진영은요 둘 중에 하나가 무너져야지 둘은 공생 안 된다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일국가 이체제가 불가능하다. 네. 왜? 성공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는 사례를 먼저 본댔잖아요. 네. 홍콩과 대만의 관계, 중국과 홍콩, 중국과 대만의 관계도 보면 일국가 이체제가 안 되잖아. 안 되는 걸 자꾸 된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돼.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압도해서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돼. 오히려 베트남 같은 경우는 완전히 공산당 애들이 민주 세력을 장악하고 그래서 보트피플 생기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어쨌든 하나의 통일된 정권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졌죠. 그게 사실 김정은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남쪽의 주사파들이 북한에게 온갖 아양을 떨고 아부를 떨어도 결국 만약에 적화 통일이 되면 사실은 김정은이 생각하는 모델은 베트남 모델이에요. 공산국가 만드는. 그러니까 남쪽의 좌파적으로 제거되니까. 그렇죠. 자기 입맛에 어차피 맞지 않고 그 사람들은 결국은 배신한 사람들이잖아요. 배신- 김정은 입장에서 봤을 그죠? 때는. 원래 배신자는 키우지 네. 않는 거예요. 네. 원래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남한의 5천만의 인구와 그 북한보다 월등한 경제력을 가진 기반으로 한 좌파 정권과 그다음 인구도 적고 산업도 미미한 북쪽의 독재 김정은 정권이 통일이 되게 되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민 투표 이런 거 하게 돼서 선거하게 되면 같은 좌파 정권일 때 누구를 더 지지하게 될 것 같아요. 남쪽을 더 네. 선호하게 된다. 북한 애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남한의 좌파 사람들을 대통령으로 선호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김정은은 뭐가 돼? 나가리 되지. 그러니까 제거해야지. 그래서 그렇죠. 내가 제거한다고 하는 거예요. 좌파 정권 절대 살려두지 않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래서 김일성 때부터 그 우리나라 그러니까 남한을 적화 통일시키려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걔네들이 한국에서 좌파 활동을 했던 사람들을 다 제거하는 것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럴 수밖에 네. 없어요. 그건 왜냐? 이거는 뭐냐? 정치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해요. 제가 고대사 연구할 때 일본하고 한국이 조상이 같았다 얘기하고 이런 거 뭐 그럼 왜 일본이 한국 공격해야 한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왜? 아니
남한과 북한도 같은 민족이면서 6.25 전쟁도 했잖아요. 그렇죠. 같은 민족이라고 해서 평화적으로 간다고 무슨 말 같지 않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항상 현실을 보고 얘기하니까 현실의 역사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 민족끼리 뭐 같다고 해서 싸움 안 하고 평화적으로 한다 그런 거 없어요. 원래 그런 거야. 그건 남이면 북이면 왜 싸워? 같은 민족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라서 전쟁 안 하고 한다 이런 말 같지 않은 낭만주의적 환상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건 권력에 대한 문제야. 권력은 자식에게도 물려주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는데 당연히 안 하죠. 그래서 아까 지금 이미 얘기했지만 남북 통일 간 내전 해가지고 이미 얘기했지만은 이 남북 통일은 할 때 평화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내부 권력까지도 반반씩 나눠 먹는다 그러면 그건 통일이 아니라 내전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통일을 하게 되면 어느 한쪽이 한쪽을 완전히 제압해야만 통일이 되는 거지. 네. 정치적으로 양쪽 정권을 다 인정한다. 그 연방으로 간다. 짜게집니다.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괜히 어설프게 그렇게 평화 통일시켰다가 그 남북한의 경제적 차이라든가 여러 격차로 인해서 그 골이 깊어지게 되면 분리가 돼버려요. 네. 그러면 다시 합쳐지지가 않아. 왜? 그쪽에도 정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정치 세력이 자신들의 세력을 기반으로 해서 뭐 북한 인민군을 다시 무장 세력화 시킬 수도 있고 지금의 예멘처럼 예. 이렇게 내전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지금도 보세요. 독일 같은 경우도 동독 사람들이 요즘 그 통일에 대해서 불만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있다고 해서 걔들 독립운동은 안 하죠. 왜냐? 분사력이 없거든. 그러거든. 정확하게 해체해서 없애버려야지. 힘을 아예 못 쓰게. 그러니까 불만은 가질 수 있으나 그걸 정치 세력화해서 분리까지는 못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야. 권력은 일원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리아하고 예멘 내란군 비교를 하면은 이렇게 제가 체크를 했는데 시리아 같은 경우는 시리아 정부군이 서방 국가랑 안 친하고 예멘 같은 경우는 예멘 반군이 서방 국가랑 안 친해요. 근데 여기도 보면 이제 항상 그 공통 분모가 나와요. 그러니까 서방 국가랑 친하지 않은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는 나라는 이란, 이라크, 러시아, 헤즈볼라, 중국. 네. 러시아, 중국은 미국의 경쟁 국가니까 뭐 그렇고 그 외 나머지 중동 국가의 특징은 뭐냐? 헤즈볼라, 이란, 이라크 시아파 정권이에요. 네. 그리고 예멘 반군에서도 헤즈볼라, 이란, 카타르. 물론 카타르는 뭐 좀 섞여 있어요. 수니파, 시아파가 섞여 있지만은 이 지원하는 애들은 시아파 계열이에요. 여기도 헤즈볼라, 이란 나오잖아요. 네. 임종소이가 좋아하는 애들. 네, 헤즈볼라. 나오잖아요. 레바논 가서 헤즈볼라 만났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이런 게 있구나.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난민들의 성격이 어느 쪽이냐를 봐야지. 근데 이 난민들이 다 누구냐? 헤즈볼라, 즉 시아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시아파 출신 이슬람이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여기 써놨지만은 자 헤즈볼라 뭐가 되냐? 레바논에 기반을 둔 시아파 무슬림 무장 조직이다. 임종석이 어디 갔었죠? 레바논이요. 그렇죠. 네. 어? 당당히 갔다. 헤즈볼라가 어디? 헤즈볼라의 중심지는 레바논이라니까. 그렇죠? 진짜 왜 갔을까? 그리고 그 레바논의 대통령은 친 헤즈볼라 대통령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예멘 난민들이 다 헤즈볼라가 지원을 하는 예멘 시리아 사람들이에요. 얘네들이 난민이라고 웃기고 있네. 그러는 거야. 이런 걸 안다면은 다 바로 꼼수가 드러나거든. 지금 우리나라의 그 좌파 세력들이 난민을 받는 정책이 한눈에 보인다니까. 스웨덴인가 어디에서 네. 그 인터넷에 뜬 거 봤어요. 뭐? 그 시리아 난민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아이시스에서 활동하던 사람이더라고요. 사진을 비교했는데 똑같이 생겼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애들 많이 들어온 거야 지금. 왜? 알 수 없죠. 신원을 검증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헤즈볼라는 1982년 레바논 전쟁 당시에 호메이니를 지지하여, 호메이니가 누군지 아세요? 그 이란의 지도자예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항한 시아파 민병대에서 출발해서 레바논 내전 당시 이스라엘이 차지했던 레바논 지역에서 저항 활동을 하였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안 나오나? 여기 나온다. 요 헤즈볼라에서 요 상징 심볼 마크 있죠? 오른쪽 위에. 네. 그래서 거기 뭐 상징색 노랑. 이거 정의당 이거 아닐까? 아니야? 민주당 때 옛날 때 노란색 되게 좋아했죠? 노랑 리본. 노랑. 노랑.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시아파 이슬람하고 친해. 그리고
여기 나오네. 시아파 지하드주의라고 딱 나오잖아. 노란색을 쓴 이유가 있네요. 당연하지. 근데 이제 코민테른이라지. 코민테른. 근데 그 원래 그 공산당은요 종교가 없습니다. 원래 공산주의는 종교는 없어요. 무신론이야. 네. 나도 무신론이지만 전 이슬람 아니에요. 그런 거랑 또 달라. 그런 거랑 다른 건데 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면서 공산주의 메카인 러시아를 제외한 외곽 지역에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킬 때 북한에선 주체 사상, 뭐 중국에선 마오이즘, 그다음에 이슬람에서는 뭐 범이슬람주의, 판이슬람이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 할 때는 그 각 지역의 그 민족의 역사 또는 종교를 이용하는 그 공산주의 혁명이 있어요. 자기들도 믿는 것처럼. 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저번에 게릴라 그 강의에서 원래 공산주의는 역사를 연구하지 않아요. 왜? 고대사의 역사는 전부 왕조사관이잖아요. 네. 어느 왕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고대의 왕조사관적 역사는 다 노예를 기반으로 한 이런 반동적 뭐 부르주아 어쩌고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 즉 고대 역사학자들을 다 탄압하고 죽였다고. 그리고 종교도 마약이다 그래서 전부 다 그 탄압을 했는데 그 소비에트 지역 외곽 지역에서 공산주의 혁명을 할 때는 자기네들이 탄압하고 제거했던 대상인 역사와 종교를 이용했다고요. 그래서 걔네들이 퍼졌는데, 그래서 이슬람에도 퍼지는데, 제가 그 다음 주 강의 때인가 그때는 제가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네. 범이슬람주의를 하는 사람들 속에는 시아파 이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바로 공산주의적 색깔을 띠고 있어요. 네. 예, 이게 똑같잖아. 노란 리본 쓰고 얘네들 헤즈볼라 노란색 좋아하고. 그래서 보면 범이슬람주의, 반유대주의, 반제국주의 나와요. 반유대주의란 말이 나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반유대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몇 명을 잘 살펴보면 좌파예요. 다들. 근데 얘기할 때 뭐래? 난 중도야 그래. 중도 아니면 평화를 지향하는. 평화 사랑한다는 말이야. 아니야. 그 반유대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시아파 이슬람하고 연결돼 있어요. 노란색을 좋아하는. 물론 밑에 사람들은 연결 안 돼 있지. 위에 애들. 그래서 이슬람에서 교류를 해도 꼭 시아파 이슬람 애들하고 만나요. 그러니까 임종석이도 이번에 레바논 가서 시아파 이슬람계를 만나잖아. 수니파에도 반미주의자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수니파에도 반유대, 반미주의자가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시아파에서 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다고. 그래서 뭐 이슬람 정권 세운다 뭐 이런 얘기 쭉 얘기하는데, 얘네들이 그 반이슬람주의 얘기하는 이 헤즈볼라 애들이 지금 이번에 예멘 그다음 시리아 남미 쪽에 지금 많이 섞여서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아. 네, 그래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번 신문에서도 제가 보여드렸듯이 지금 우리나라 예멘 난민 속에 시아파 무장단체가 있다라는 그 기사가 났어요. 네. 시아파 무장단체는 그냥 하나예요. 헤즈볼라. 물론 하마스도 있지만은 헤즈볼라라고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아니 임종석이 비서실장 청와대에서 만나는 애들이 왔단 말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 의심스러운 놈들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좌파 정권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민변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이 죄다 열리는 거예요. 결국 레바논을 갔다 온 이유도 다 이거를 하기 위한 어떤 포석을 깔기 위한 밑작업 그런 것도 있었겠네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런 거고, 중국이 시리아 원조를 강화하는 이유, 그 시리아 정부군을 이게 지원한댔잖아요. 네. 그 이유는 중국의 무슬림 훈련 기지화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뭐냐? 시리아 반정부군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은 네. 그 위구르인들이 많습니다. 네. 그 위구르인들이 거기 왜 들어가 있냐면은 독립운동에 네. 대한 일종의 예비 훈련이에요.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네, 시리아 내전에 참여해서 전쟁을 하면서 실전 경험을 쌓고, 네. 그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우르무치에 돌아와서 독립운동에 네. 하는 거라고요. 중국한테 굉장히 위협적이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미국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 관련 제재 해가지고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시리아, 예멘에서 지금 미국은 주로 수니파 계열의 테러리스트들을, 네. 중국은 시아파 계열의 테러리스트들을 지원하면서 EEJ를 하고 있다고. 야만 오랑캐로 통제하는 EEJ 정책을 쓰면서 어떻게 보면 중동의 예멘과 시리아가
미국 중국 간의 패권 경쟁에 대리전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냥 장소만 제공해 준 거나 마찬가지. 대리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정부는 지금 누구를 지원한다? 중국. 친중파니까. 네. 친중파니까 당연히 중국이 좋아하는 시아파 이슬림을 지원하는 거지. 그래서 또 난민도 받는 거고 그렇죠. 결국 우리나라가 전쟁의 무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네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문재인이가 없어져야 우리나라에 평화가 온다. 그러면 예멘처럼 우리가 망해봐야 하겠네요. 문재인 정권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욱더 많은 이슬람 난민들이 올 거예요. 그것도 다 이런 테러리스트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저는 난민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요. 여자에 한해서만. 아니 여자만 나를 그런 나쁜 놈으로 보다니. 노약자도. 노약자도. 그러니까 예쁜 노약자만. 거기는 할머니가 40대래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뭐냐면은 전쟁이 났잖아요. 근데 그때가 통계 그래프 보여드렸죠? 네. 왜 난민의 91%가 남자가 와? 그것도 20대, 30대가. 자기 나라에 전쟁이 났는데 왜 남자들이 싸울 생각이 난다고 죄다 남의 나라로 도망가기 정신없어? 그러니까요. 그 도망가고 나면은 그 이 내전에서 거기 남겨져 갖고 싸우는 사람들은 누구야? 죄다 지 부인, 지 여동생, 지 딸, 지 엄마잖아. 예쁜 여자들. 마음이 흔들리네 갑자기 거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아니 누가 이 전쟁을 종식시킬 것이며 거기서 고생하는 하여튼 있잖아요. 불쌍해서 네. 어떻게? 그러니까 내 입장에선 그렇다는 거야. 난민 받아줄 용인이 있는데 니들은 거기서 싸우고 여자랑 노약자 보내라고 애들하고. 그래요. 예쁜 여자들 보내야죠. 이런 거는 난 대환영이라니까. 그리고 그거는 진짜 난민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왜? 이거 진짜 난민 맞지. 유용한 난민이죠. 원래 레이디 퍼스트. 레이디 퍼스트. 아니 얘네들이 싫어하는 그 미제국주의자. 그 타이타닉 사건 있잖아요. 이 배가라는 거. 그때도 노약자 먼저 살리잖아. 뭐 노약자뿐만 아니라 그 뭐 배 밑바닥에 이거 탔던 사람들은 가난한 일반 사람이야. 근데 탈출할 때도 가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노약자, 여자, 애들을 탈출시키고 그 뭐지 VIP 룸에 있었던 그 귀빈들, 남자들은 배에 남잖아요. 그랬는데 이 미제국주의자들도 그런 정도의 센스를 발휘하는데 아니 미제국주의를 비판하는 왜 얘네들은 그 정도의 그런 게 없지? 이거 좀 말이 안 되잖아. 노란색을 좋아해서 노란색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이것저것 안 보고 나머지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들이 자꾸 빨갱이 그러니까 이제 노랭이로 바뀌었어. 네. 그리고 색깔 바꿔서 위장전을 펼치는데 이런 평화를 지향해 하잖아요. 평화? 노란 색깔 평화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한국의 노란 리본하고 이렇게 좀 합체를 해가지고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나 보죠. 결혼 외에는 할 게 없는데. 그리고 이제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이 이 중동에서 이렇게 시아파와 순위파 테러리스트들을 지원하면서 싸우는 이유는 다 뭐다? 중국의 1대1로에 대한 방해 공작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 번 얘기했죠. 그래서 예루살렘 수도를 미국이 선언했을 때 중국이 안절부절했던 이유도 왜 그러느냐? 그 제가 아까 처음에 지도 보여드렸잖아요. 첫 장에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다 개판이 된 거예요. 그 왜냐? 원래 이스라엘의 나라가 생길 때 중동에서 그 이스라엘이 생기는 거를 반긴 중동 국가는 단 한 나라도 없어요. 순위파, 시아파 통틀어서 어느 쪽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초창기에는 이슬람 그 세계가 시아파, 순위파 이슬람들이 일치단결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초창기 건국하는 당시에 무너뜨리려고 어마어마하게 전쟁을 했죠. 그게 아랍 이스라엘 전쟁이죠. 제가 그때 중동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그 전쟁을 직접 보지는 못하고 그 당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건설 소장이었으니까 그런 거 이제 회의하고 할 때 이제 뭐 집에 와서 뭐 얘기하는 거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또 이제 그 건설 그 각 소장 아저씨들이 이제 또 우리 집에 와서 술판 버려갖고 몰래 술 먹으면 걸리니까 몰래 밀주 만들어서 이거 술 마시면서 대책 회의하고 할 때에도 난 들었다고.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뭐 그때 당시에 그 유럽 사람들이나 이 미국 건설 회사들은 그냥 다 도망갔어. 전쟁 나니까 죽기 싫잖아. 그리고 또 이제 뭐 그때 이제 반서방주의 막 이런 감정이 있으니까 아랍 애들이 서방 국가들 보면 막 이 개새끼들 막 그랬대요. 너희들 이스라엘 지지하지 막 그러고 막
할 텐데 한국은 우리는 그런 거 아니잖아. 이런 네. 거랑 상관이 없잖아. 근데 우리나라가 솔직히 베트남전에서 군대를 파병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떡고물로서 우리가 이제 미국 애들 건설 회사들이 이 중동 건설에 진출했을 때 우리가 그 하청업체로 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을 했는데 뭐 어쨌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아랍인들 관점에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미제국주의자의 하수인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막 미움을 받을 수 있었죠. 그랬는데 미국 애들 다 도망갈 때 우리는 그래서 우리도 도망가면은 가뜩이나 가난한 나라인데 도망갔다가 건설 자재 같은 거 약탈당하면 어떡해.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소장들이랑 모여가지고 이 건축 자재를 한 곳으로 몰았어요. 뭐 그때는 미륜 건설이었으니까 지금은 동부 건설이라 그러는데 뭐 미륜 건설 쪽으로 뭐 어디 하든지 뭐 이집트는 어느 기업, 뭐 이라크는 어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속된 지점으로 이렇게 건설 자재들을 싹 모았어요. 페인트, 철근 뭐 이런 거 그래서 모아놓고 거기 뭐 포크레인, 뭐 불도저, 뭐 패로다 이런 걸로 해서 건축 자재 주변을 쫙 둘러싸서 그게 쇳덩어리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막아서 가져가지 못하게 막는 거죠. 그냥 막아놓고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제 불침번을 섰었어요.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나가야지. 음. 근데 스파르타 300처럼 가족 없이 온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은 좀 돈 많이 주고 수당 많이 주고 너는 이거를 지켜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게 각 건설사마다 이렇게 사람들을 차출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걸 지켰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전쟁 때에도 그 건축 자재를 약탈을 안 당해서 이 전쟁 끝난 다음에 바로 그냥 건물을 짓고 막 이랬다고요. 역시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정신이 살아 있었네요. 그래서 갑바가 있었죠. 남자들이 갑바가 남아서 있었지. 그래가지고 내 것을 지키는. 그래갖고 그 아랍 사람들이 좋아했었어요. 왜냐면 건축 기간을 철저히 지키거든. 네. 그리고 솔직히 그 약탈당했으면 그거 어떻게 할 뻔했어? 난리가 난다고. 자기들도 돈 날라가는 거거든. 근데 그런 거 다 하고 해가지고 명성을 날렸죠. 그래가지고 중동 건설 같은 거 막 어마어마하게 따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지. 그때만 해도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근면하고 네. 해외 나가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그럼. 국민들이었잖아요. 빡시게 됐어요. 그래갖고 우리도 그때 이제 막 원래 가기 전에는 가난했었는데 그때 해가지고 팔자 폈죠. 그렇죠. 그때 월급을 2~3배씩 줬어요. 중동 가면. 그때 중동 가서 사우디 같은 데 가서 돈 네. 벌어 오시는 분들이 집에 보내주면 정말 그거는 국익 선양하는 거였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게 뭔지 알아요? 캬바레. 그래서 그 남편들이 돈을 벌었는데 그거 제비족하고 눈 맞아 놨던 집안은 다 망했어요. 엄마들이 나가서 돌리고 땡기고. 네. 그래가지고 그랬던 집안은 망했는데 그거를 차곡차곡 모았던 집안들은 성공했어요. 우리도 그때 그래서 집 사고 그랬는데. 네. 어머님이. 예, 그 모아가지고 집 사고 막 그 부동산 이제 막 붐일 때 네. 부동산 사가지고 돈 벌고. 그때 부동산 샀으면 진짜 다 부자 됐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란 게 있다고 타이밍. 다시는 그런 기회가 안 오는 거예요. 그렇죠. 뭐든지 그 기회는 왔을 때 딱 잡아야 돼. 예, 그래서 그걸 딱 잡아갖고 성공을 했었죠. 그리고 사실 그 기회는 사실 지금도 있는데 근데 정권만을 바꾸면 할 수 있는데. 네. 근데 그때 그렇게 어른들이 힘들게 번 돈 가지고 요즘 젊은 아이들이 정말 뭐 어려운 거 없이 쓰다 보니까 이 나라에 대한 애국심도 없고 돈 귀한 줄도 모르고 힘든 일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또 힘든 일 하면서 그 하게끔 더 분위기를 유도할 수도 있어요. 해야죠. 예, 다 돼. 그거 다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권 바뀌고 해야 돼.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부잣집 아들이 성공하는 확률이 좀 많이 떨어져요. 왜냐면 너무 풍족하게 자랐기 때문에. 네. 보통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은 어렵게 자란 집안에서 불굴의 정신으로 안 하면 죽으니까 안 하면 죽으니까 생존을 위해서 이 하다 보면 사업해서 성공한 사장들 있잖아요. 네. 직원들은 다 서울대학교지만 회장은 대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이 많아.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도 국민학교인가? 네, 초등학교. 국민학교는 졸업했나? 그것도 국회 아니야 혹시? 그럴지도 모르죠. 학력이 낮았다고. 그러니까 다 성공한 사람 보면 학력이 의외로 낮아. 명문대 아니야. 근데 부하들이 다 명문대 출신이야. 그러니까 이게 못 산다고 해서 무조건 출세 못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가뭄에 콩나듯 하지만 개천에서 용이 나죠. 네. 그게 불굴의 정신이거든. 그런 게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좌파 정권들이 젊은 애들을 성공을 시키려면은 이렇게 떠받들어 주면 안 돼.
채찍을 갈겨야 된다고요. 이 채찍하니까 갑자기 저 여기 채찍이 있어. 나중에 내가 보여드릴게. 채찍이 있는데 이 채찍으로 때려야 돼. 왜 알아듣지 나는? 경태인데 채찍. 절차탕마라 절차탕마. 네. 두들겨 패야 돼. 왜? 뭐 두들겨 패라는 말이 뭐 두들겨 패는 물리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젊을 때, 그러니까 항상 기회는 있을 때 잡아야 된다 했잖아요. 젊을 때 공부해야지. 근데 젊을 때 공부를 해갖고 출세를 해야 된다고. 근데 그 시기에 만약에 그 공부를 안 해도 살 수 있는 군역이 있잖아요. 공부 안 해. 그러니까 어려움을 모르니까 악착 같은 면이 없는 거고.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왜 얘기하느냐? 그 자꾸 청년들한테 10만, 20만씩 돈 준다고 하잖아요. 주면 안 된다니까. 주면 왜 안 되느냐? 그 돈 받으면 일을 안 찾아요.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해도 아르바이트를 찾으려는 노력을 안 하게 된다고. 또 일을 하면 돈이 안 나오니까 네. 할 이유도 없고. 네. 돈 나오는데 왜? 이렇게 된다고. 유럽에 그렇게 해서 망한 거 아니에요? 결국 말살시키는 거잖아요. 아이들의 그 정신세계를. 그러니까. 근데 일단 젊을 때 일을 안 배우고 예를 들어 30, 40대 중년으로 접어든다. 그럼 그때부터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야. 왜? 기회를 놓쳤잖아. 그 때라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이 한창 공부해야 될 때 왜 공부를 해야 되냐? 공부가 아니면 출세할 수 없다라는 벼랑 끝에 몰리잖아요. 네. 그러면 해요. 그게 우리가 옛날 때 입시지옥이라고 했잖아요. 그 입시지옥이 왜 생겼어? 공부 안 하면 도태되니까. 출세도 못하고 연애도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안 하면 할 수 없다요. 그러니까 몰려서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래 사냥개를 키울 때는 먹이를 쬐끔만 줘요. 배고프게. 예, 먹이를 많이 주고 그러면 손 안 내나? 제가 개 키워봐서 아는데 네. 진짜 안 줘요. 예, 먹이를 많이 주고 하면 손 안 내나? 먹이 조금 주면서 하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 내가 이걸 해야지 먹을 게 떨어지는구나. 그럼 그때 좀 움직여. 그러면은 사람다운이 아니라 개다운 개가 돼. 개다운 개가 돼서 내가 명령을 내리면 촥 움직이고 진짜 사냥개가 되고 애완견이라 하더라도 똥 오줌 잘 가려. 탁탁 교육시키면. 옛날 때 우리 집에 뒤치가 있었어요. 네. 애완견이. 뒤치? 우리 집 애완견 이름이야. 네. 뒤치인데 저희 아버지가 너무 과잉보를 해서 키워서 이게 말을 안 듣고 내가 이게 야 저리 가 그러면 이 새끼가 나를 쳐다봐. 왜? 지가 서열 2위라 생각하는 거야. 네. 이런 개새끼를 봤는데 내가 맨날 두들겨 팼다고. 야 임마 저리 가. 그러면 안 가요. 내가 테레비 보잖아요. 그러면 테레비 보고 이렇게 앞에다가 먹을 걸 넣으면 이게 낼름낼름 먹어. 네. 아니 이런 개새끼를 만나고 그냥 때린다고. 때리면 나를 이렇게 딱 쳐다보고 째려보는 거야. 어머니 서열도 낮은 게. 아니 지가 서열 2위라 생각해. 그니까요. 그래갖고 박사님 서열도 낮은 게. 그러니까 이게 왜냐 걔가 이게 가족들 보고 분위기 보고 가장 대빵한테 붙는다고. 애완견은. 그러니까 뭐 문제만 생기면 우리 아빠 옆으로 싹 붙는 거야. 그것도 우리 아빠가 또 보호해 준다고.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교육이 돼야 내가 이렇게 두들겨 패면 얻어맞고 이게 도망가도 보호를 안 해줘야 네. 내가 여기서 내 말을 들어야 이 서열이 정해지면서 나는 나보다 저보다 네. 밑에다. 이게 서열이 정해질 텐데 자꾸 우리 아빠가 감싸니까 이 서열이 자꾸 무너지는 거야. 네, 네. 개판된다고. 이 청소년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래. 집에서도 그냥 뭐 귀공자처럼 키워주고 학교에서도 두들겨 패면 안 된다 그러고 뭐 그리고 사회생활도 이렇게 연금 뭐 이렇게 복지 돈 준다 이러고 군대 가서도 그 옛날처럼 다르게 엄마들이 요즘은 군부대 옆에서 자취한다며. 네. 그러면 소대장 중대장한테 전화해서 우리 아들 잘 부탁합니다. 네. 이런 거는 군대 생활이 돼. 이러니 사회생활을 이게 명검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탁탁 단련을 해야 되잖아. 이거 과정이 없었잖아. 네. 그러니 이게 되면은 안 된다니까. 강인한 남자가 안 나와요. 응?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저는 근데 의문이 하나 드는 게 우리나라는 네. 중국한테 그렇게 매달리잖아요. 거기 서열이 높은 줄 알고. 근데 그렇게 의도터지는데 왜 사람이 안 되죠? 우리 집 뒤치가 생각나네. 서열 구별 못하고 있어. 아니 중국한테 그렇게 얻어터지면 그래서 사람이 돼야 나한테 돼. 그래서 맨날 걔잖아. 우리 집 개가 그래서 나한테 맨날 얻어 터졌거든. 네. 지금 그게 한국이 어때요? 맨날 얻어 터지잖아. 왜? 그런데도 걔잖아. 서열을 헷갈리니까 얻어 터지잖아요. 우리 집 애완견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그 문재인 정권을 보면 우리 집 옛날 그 애완견이 생각나. 뒤치네. 뒤치 정권이야. 뒤지는 정권이네. 문재인 정권이야. 뒤치 정권. 우리 집 똥개 이름. 그래갖고 맨날 서열 이게 안 되니까 얻어 터지고 무역보복 당하고 경제보복 당하는 게 여기서 오는 거예요. 네. 세계 질서는 눈에 보이지 않게 불평등하다니까. 그거 인정해야 돼.
맘먹을 수 있겠어? 안 되는 걸 자꾸 된다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을 잘 서야죠. 그럼요. 그리고 그 청년 시기에 그 학생 시절에는요, 좀 선생할 때 맞아도 돼요. 나도 맞아봤어. 그래요. 그때는 뭐 건강해서 맷집도 좋고. 와, 그 요즘은 이렇게 선생이 귀싸대기만 때려도 막 그 고소당하고 막 그래. 네. 옛날 때 귀싸대기는 별거 아니에요. 사랑의 매, 사랑한다는 뜻이었죠. 그때는. 아니 뭐 사람까지는 좀 안 느껴요. 저도 얻어받는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데 우리는 그때 당시에 그 스트리트 파이터처럼 이렇게 콤보 기술로 맞았다고요. 12단 콤보 막 10단 콤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선생이 이게 숙제 안 하고 세워놔 차려 딱 세워놓고서 그냥 빡딱 이따만한 걸레자루도 멀쩡한 걸레자루 이렇게 해서 딱 빼면 걸레 빠지거든요. 아, 네. 근데 그걸 일부러 이렇게 세워놓고 발로 빡 밟아서 부러뜨린 다음에 존나 두들겨 팬다니까. 그래갖고 그 줄 쓸 때 요령이 있었어. 이렇게 딱 봐갖고 이게 한 사람당 10대씩 맞거든요. 딱 봐서 저쪽부터 시작이다 그럼 반대쪽 서야 돼. 그럼 내 때 오면 100대째 치잖아. 힘이 빠져. 힘이 빠져. 이게 약해. 그리고 맞을 때 같이 움직여주면 돼요. 때릴 때 같이 등방에 탁 맞고 이렇게 탁 맞으면 덜 아파. 이게 다 요령이야. 근데 그러다 엉덩이 뺀다고 걸리면 더 맞지 않아요? 뒤지게 더 맞는데. 그러니까 이게 초짜들이 그러고 이 맞다 보면은 항상 이게 엎드려 뻗쳐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뒤에서 때리잖아. 네. 그래서 그 쿵푸 영화처럼 보는 게 아니라 눈을 감고 소리를 감지해야 돼요. 이렇게 슉 하고 오잖아. 그러면 소리를 감지하면서 내 궁뎅이에 한 5cm 접근했을 때부터 네. 궁뎅이가 움직여야 돼. 네. 미리 움직이면 50개 허리 움직여? 그리고 더 맞는다고. 네. 그러니까 가까이 왔을 때 탁 맞는 것 같은 거면서 움직여야 얘가 맞고서 허리를 뺀다라고 생각한다고. 아니면 때릴 테크닉. 때 궁뎅이를 딱 밀면 반동으로 튕겨나가죠. 아, 그랬다면 살 터져요. 아, 그래요? 아, 내가 궁뎅이 살도 터져봤어. 그러면은 터지면은 아파. 왜? 이게 그 표피막이 있어야 때려도 안 아픈데 아. 살이 터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진피가 나오잖아. 그때부터는 요렇게 때려도 아파. 어마어마하게 아프다고. 그리고 10대를 맞을 때도 기준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맞냐면 딱 맞고 맞은데 또 맞으면 무진장 아파요. 그거 아시죠? 네, 그래서 옛날에 맞을 진짜 때 까켓 가면 아프다. 이게 엎드려 뻗쳐를 해서 맞을 때 궁뎅이 이렇게 살짝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면서 이 발끝으로 이렇게 1cm씩 전진을 하든지 후진을 해. 1cm씩. 그럼 어떻게 돼요? 선생님 때는 같은 방향으로 올 때 맞는 위치가 위아래로 살짝 벗어난다고. 그건 다 새로 맞는 지역이야. 그러면은 10대를 맞고도 버텨요. 근데 버티고 나서도 딱 있으면 안 돼요. 이 안 아파. 사실 아프긴 아픈데 덜 아프다고. 근데 일단 5대쯤 맞았을 때 한번 무릎을 딱 꿇어줘야 돼. 아픈 척 해야 된다니까. 아, 못 참는 척. 뭐 어떻게 싹 해야 되고. 원래 그리고 그 있잖아요. 마라톤도 이 달릴 때 그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1등으로 달리는 선수를 어떤 미친놈이 와서 길을 방해하고 이 뛰다가 페이스가 꼬이니까 그때부터 얘가 못 뛰어갔다고. 그래서 동메달 딴 사건이 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선생이 앞에서부터 10대씩 때리고 왔잖아. 이미 이때 뭐 마라톤과 같은 이게 때리면 이제 근력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지구력으로 때리는 거야. 근육이 변하기 시작해. 정신력으로. 근육이 이제 지구력 근육이 움직이는 건데 그때 내가 한번 탁 멈춰주면은 페이스가 꼬이거든. 그러면 그 다음에 선생이 때릴 때 강도가 예전 같지 않아. 이게 이런 것도 맞아봐야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인생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네. 이게 살면서 평등하건 안 평등하건 고생 다 해봐야 돼. 왜? 그 속에서 잔머리가 생기고 삶의 지혜를 배우면 되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잔머리 싹싹 굴려서 맞으면은 안 아파. 견딜만 해. 그리고 그렇게 딱 맞고 나서 막 아픈 척 해야 돼. 그래야 선생이 더 안 때려. 이게 딱 맞고서 이게 딱 어떤 새끼들 보면 가오 잡는다고 네. 이렇게 화냈어요. 그때는 갓발을 세우면 안 돼. 그때는 가오되면 안 되고 좀 비굴하게 굴어야 돼. 그러면 왜냐면 안 아픈 거 같으면 이 새끼 봐라. 그리고 선생이 더 때리거든. 오기가 생겨서. 그러니까 그러면 지만 손해 보는 거야. 그러다가 재수없게 표피가 터진다. 그때부터 얘기했죠. 그때부터는 죽음이라고. 머리가 쭈삣쭈삣해서 네. 너무 아파요. 그러면은 이 궁뎅이를 움직여도 소용이 없어. 왜? 피부가 터진 상태에서 맞으면은 이게 울리잖아. 울리니까 너무 아프다니까. 그때 또 움직여도 소용이 없어.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맞으면 안 아프다는 거. 네. 내가 다 경험이에요, 경험. 그래서 하고 저는 그래서 그 선생이 그렇게 빠따로 맞은 것도 있고 그 날라차기로 맞아본 적 없잖아. 요즘 애들 그런 거 모르잖아요. 우리 세대는 다 알아. 선생이 세워놓고 날라차기 한다니까 진짜. 난 날라차기 여러 대 맞아봤어요. 전 돌려차기까지 맞아봤어. 그래갖고 선생님 세워놓고 뺨때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때리면은
이렇게 물렀을 거 아니에요. 물렀으면은 이제 콤보 기술 들어간다니까. 딱딱딱딱 때리다가 아구창 날아가다가 멀어지면은 돌려차기, 옆차기 나와. 그거 다 맞는다고. 그런 거죠. 근데 이것도 내가 얘기했죠. 요령.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왜? 내가 쓴 상태에서 맞잖아요. 그럼 그 네. 충격을 몸에 다 받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물러서야 돼. 그러면은 이 옆차기를 땅 때는 내가 뒷걸음치면서 맞기 때문에 덜 아프다고. 선생만 체력 소모하는 거야. 발차기 한 5번 해보세요. 힘 많이 빠지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걸 유도하는 거거든. 일부러 맞으면서 막 물러서 막 그리고 일부러 또 쓰러져줘. 안 아픈데 타격 이 치명타를 안 맞았는데 일부러 쓰러져. 굉장히 아프게 맞은 것처럼. 그 선생은 또 뿌듯해 하거든. 그 일부러 그러는 거거든. 그러면은 백날 때라고라 하나도 안 아프다고. 그러다 걸린 적은 없으세요? 눈치껏 맞으니까.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맞을 때 눈치껏 맞아야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번에 까먹었다. 그 안경 쓰고 코스염난 이름 뭐지? 볼턴. 네, 볼턴 빼짝 말랐잖아. 네. 그래서 있잖아. 운동 안 해본 놈이 북한 제지하면은 무식하게 제지한다고 막 그랬잖아요. 왜? CIA나 군인 출신들은 그렇게까지 못해. 고문을 해봤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되면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죽는다는 거 알거든. 근데 이 안 때려본 놈이 때리면은 그러거든. 이거 마찬가지예요. 맞는 것도 이 맞아본 놈이 때릴 줄도 알아. 그리고 내가 이런 것들을 계속 경험을 다 쌓았다니까. 이런 경험을 갖게 되면은 이게 정말 삶에 유용한 지식이 된다니까. 저는 안 가질래요. 왜? 그 아드님 있잖아. 아, 괜찮아요. 내가 가르쳐 드릴 수 있는데. 아, 괜찮아요. 차렷! 해놓고 내가 지금부터 내가 사랑의 매 콤보 기술 들어가겠다 해가지고 해줄 수 있는데. 박사님 혼자 하세요, 그냥. 아, 그거 필요해요. 왜냐면 그런 걸 알고 군대를 가면 군대에서 기합을 줘도 요령껏 맞아. 근데 그것도 병신같이 그렇게 얻어 터지면서 요령을 못 얻어가는 놈이 있어요. 네. 그건 지팔자야. 그건 나도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왜 그거는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왜? 잘못 발언을 했다는 소문이 나면은 이것도 일종의 비기거든요. 그러면은 선생 귀에까지 들어가면 그때는 선생이 아니까 이거는 눈빛으로 가르쳐 주는 거거든. 딱 보고. 근데 몰라, 걔네들이. 아니 센스 있는 친구들은 바로 네. 알아요. 서로 눈빛 딱 보고 알아. 그래서 줄 서 그러면 야 줄 서 딱 그러면은 눈빛 딱딱 보고 눈치 빠른 애들은 쫙 온다고. 그래서 그런 거 탁탁 하고 했다고. 그래서 그러한 사회 경험이 오늘날의 저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상하게 얘기하는 거야. 상대방이 생각하는 흐름을 안 가잖아. 왜? 나는 그 속에서 배웠다니까. 유태인들이 똑똑한 이유도 아마 아우슈비츠에 끌려가서 존나게 얻어 터졌기 때문에 거기서 꼼수를 배웠을 거야. 야, 이러면 나 죽는다.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얘기가 너무 길어졌네. 네. 그래서 뭐 1대1로 차질 빚을라 해서 중국이 트럼프 예루살렘 선언에 우려를 표한다 했던 이유가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중국이 지원하는 시리아의 정부군이나 예멘의 반정부군은 시아파 이슬람이거든. 네. 반미주의자예요. 그리고 아까 시아파 이슬람의 헤즈볼라가 뭐라 그랬죠? 반유대주의자.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미국이 수도로 지지하게 되면은 헤즈볼라가 개지랄을 떨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반발하겠지. 헤즈볼라가 반발을 하게 되면 시아파 무슬림이 반발하고 시아파 무슬림이 반발하게 되면은 시리아 정부군이 당연히 반발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중국은 누구 편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딜레마가 오죠. 한국이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껴서 병신짓 하는 것처럼 중국도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먼저 이스라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거죠. 네. 왜? 유태인을 장악해야 세계 금융을 장악하니까. 금융전에서 이기면은 이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국 애들의 고심이 커졌죠. 그래서 2주 전인가 3주 전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중국 이스라엘 경제 포럼이 중국에서 열렸어요. 네. 그게 뭐예요? 중국 애들이 유태인들을 끌어안으려는 꼼수거든. 그리고 그러면서 또 뭘 했어요? 외국인들이 중국의 광산, 자원, 금융투자 같은 거를 개방을 해갖고 할 수 있게 해줬잖아요. 네. 그거 왜 그런 거야? 서방 자본, 특히 유태인 자본들을 끌어들여서 중동에서 반유대주의자들을 중국 정부가 지원을 하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유태인들이 자기들에게 적대심을 품고 중국에 대한 금융 공격을 할까봐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뉴스 원래 그거의 취지는 유태인들하고 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중국의 제스처인데 제가 유태인 사학가라면 그걸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선생님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요?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요? 유태인이라면은 제가 유태인이라면 네. 일단 이용은 해야 되겠죠. 어떻게?
미국하고 동맹은 하고 자기들이 금융은 하되 중국 투자 어떻게 할 거야? 중국 말 거야? 투자 응.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은데요. 에이, 안 맞았다 했잖아요. 역시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나와. 그런가요? 안 돼. 너무 곱게 자란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데 저한테는. 에? 진짜 어려운데. 안 맞아봤죠 네. 학교에서. 안 맞아봤어요. 맞아본 사람의 경우는 곱게 자랐어요. 안 돼. 제가 얘기할게요. 뭐냐? 저 같은 사람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개방해 주잖아요. 네. 투자도 이렇게 그 상대방이 망하게 투자해. 왜냐? 중국 애들이 그거 개방해 주면서 그 주식 같은 건 값이 비싸거든요. 네. 내가 미쳤다고 비싼 값 주고 그런 주식을 사고 부동산 사나? 지금 중국의 부동산 거품이 많이 꼈잖아요. 네. 그거 10분의 1로 떨어진다면 하면 돼요. 그럼 나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중국의 부동산 거품이 꺼지게 투자하는 방식을 가면 되지. 그 얘기 뭐예요? 중국의 부동산 폭망하게 만들고 부동산 폭망하게 투자를 한 다음에 중국이 폭망하면 그때 값싼 값에 왕창 사들이면 되잖아. 네. 왜냐? 중국 애들이 법을 개방했으니까. 네. 나 같으면 그렇게 해요. 지금 비싼 돈 투자하면서 뭐 증권이나 이런 거 매입하지 않는다고 나는. 네. 매입해도 전략적으로 매입하지. 막 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요즘 중국이 경제적으로 제재도 많이 받아서 어려운데 요즘 중국이 막 자기네 그런 뭐 정치적인 사항이라든지 사회 경제 이런 쪽으로 되게 많이 오픈하잖아요. 네. 이제 개방한다고 하고 지금 그 말씀은 결국 중국이 개방을 하는 시기는 자기들이 어려운 시기니까 그런 전략들이 통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상대방의 고통은 나의 기쁨이잖아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내지. 상대방의 고통을 봐오면서 동정심을 가지면은 호구된다. 이게 국제사회의 규칙이죠. 그럼 지금 미국이 경제 제재로 들어갔고 지금 적절한 시기가 오고 있는 거네요. 오히려 중국이 금융시장을 개방해서 유태인들이 중국 시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미국하고 공조를 해갖고 네. 적당한 시기에 중국 애들의 금융 방어를 위해서 이렇게 막 달러를 쓰고 할 때 달러가 안 움직이게 방해할 수 있죠. 유동성을 막아버릴 수 있지. 그러면 중국은 오히려 살래다가 더 빨리 죽는 효과가 나타나죠. 네. 네. 어차피 1대1로나 뭐 진주 목걸이 이런 계획 때문에 돈도 많이 쓴 상태고 그럼. 부채도 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의 유태인들이나 그 전 세계 유태인들이 그렇게 투자할 거라고 봐요. 그게 이게 돼. 이게 어마어마한 수익이 돼요. 왜냐면은 그 샹하이에 있는 이런 건물들 멋있는 거 많아요. 네. 그걸 갖다 예를 들어 중국 애들 500억 파는데 내가 미쳤다 500억에 사? 5억에 사야지. 그게 센스거든요. 센스. 5억이 되게 만들면 돼요. 그거는 아주 간단해. 몇 가지 노하우를 얘기한다면은 뭐 이런 건 얘기해도 될 거야. 예를 들어서 중국이 그 경제 공황이 왔을 때 우리나라 그렇지만 제일 타격받는 데가 건설 회사예요. 네. 건설로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정치자금도 생기고. 근데 경제 불황이 오게 되면 자금 유동성이 끊기면 제일 먼저 그 실감하는 게 건설 회사예요. 네. 그 건설 회사가 불경기가 되면은 그 원래 건설 회사가 고용을 많이 해요. 노가다 군서부터 해가지고. 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중국도 지금 뭐 8% 경제 성장 뭐 어쩌고 많잖아요. 이런 거 할 때 중국 인민들에게 취업 창출도 해야 되는데 농민공한테 그렇다고 뭐 IT 회사에 취업하라 이거 못 하잖아요. 네. 결국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건설 회사 붐이 죽게 되면은 얘들이 실업자가 된다고 위험해지니까 중국 정부가 제일 우선적으로 손보는 데는 건설 회사예요. 그러면 나 같으면 어떻게 해? 중국 건설 회사의 주식을 왕창 사버리면 되지. 좀 비싸도. 네. 그래서 건설을 계속 하게 유도하면 되지. 그리고 부도내면 되지. 망하라고. 그러면 줄줄이 중국의 부동산 거품이 무너지는데. 네. 대통령 시켜야 되겠다. 아니 저는 악마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방법 많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전 노하우를 많이 알아. 이 맞으면서 배운 기술. 이게 약간 태극권 같은 거죠. 네. 흐물흐물. 상대방이 때리는 거를 흡수해 버리는 거지.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상대방이 원래 그게 있어요. 원래 권투에서도 이 복싱을 할 때 상대방이 나보다 이걸 잘하잖아요. 네. 맞아요. 일부러 맞는 거야. 그럼 맞는데 어떻게 맞느냐? 이 맞을 때 맞으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 턱주가리. 네. 여기 맞으면 기절해요. 네. 이거 이렇게 맞아도 여기 기절하거든요. 네. 요런 주요 급소 있어요. 이런 데를 가리고 뭐 이런 데 맞고 뭐 이런 데 맞고 이거지. 이거 맞아도 돼. 일부러 맞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훅을 깔 때도 이게 인체 구조상 이렇게 때리는 게 힘이 세지 이렇게 때리는 건 밑에서 지가 좀 힘이 무게중심이 잘 안 실려. 그러면 이거를 맞을 때도 이렇게 움직이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맞잖아요. 네. 그럼 손에 이게 방해물이 걸리고 이런 식으로 맞기 때문에 맞아도 안 아파.
상대방은 에너지 다 때리다 소모하고. 지쳐요. 네. 때리다 지쳤을 때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걸 이게 요령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응. 네. 제가 오늘날 하는 모든 국제 관계는요, 제가 합기도 배울 때 다 배운 전술이에요. 합기도를 통해서 배웠지. 상대방의 힘을 이용하는 방법 네. 이런 것들. 음. 응, 그러니까 이런 요령들이 있다고. 그래서 경제 무역 전쟁 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치면 맞지만 이렇게 탁탁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려치기 막치기 하면은 결국 때리다 치가 지치게 돼 있어요. 네. 그럴 때 파고 들어가서 네, 와해시키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 미국 영화에도 보면 그 주인공이 막 연락에 맞다가 한 대 쳐서 이기고 하면 막 개뻥이야 그러잖아요. 네.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왜? 때리다 지친 상태로 힘이 빠졌기 때문에 이 원래 멀쩡할 때 야 배 때려봐 그러고 때리면 안 아파요. 근데 지쳤을 때 배 때리면 아파. 왜? 힘을 못 주거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힘을 비축하는 거. 그래서 이제 뭐 네. 이 지하디에서도 뭐 3만 명 급증했는데 이게 나오는 게 뭐냐? 야 3만 명이면 꽤 많은 숫자예요. 많죠. 그러니까 이것도 잘 생각해봐야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예멘과 시리아 지역에서 푸틴이 이기고 있다고. 그러니까 시리아 정부군이 시리아 반정부를 제압하고 있어요. 즉 시아파 이슬람이 수니파 이슬람 테러리스트를 장악하고 있어. 네. 예멘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그거는 수니파 계열의 뭐 테러리스트들이 중국으로 갔기 때문에 다른 데로 빠져나가요. 3만 명이 빠져나갔네. 이게 3만 명이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3만 명 이상이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중동에서 테러리스트들의 그 활약이 시아파가 강해지고 수니파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전력이 자꾸 유출되니까. 네. 자,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시리아와 예멘에서 푸틴, 즉 러시아 쪽의 영향력은 강해진다, 약해진다? 강해진다예요. 예. 그러면은 내가 미국 대통령일 때 러시아한테 야 중동에서 너의 세력을 확장시켜주는 조건으로 중국에서 내가 공작할 때 날 좀 도와줘. 그러면 푸틴은 어떻게 할까는 거예요? 통일도. 도와줄 수 있죠. 왜? 통일도. 중국이 쪼개지는 건 러시아 무슨 상관이야? 네. 상관없잖아. 러시아는 자기 세력 오히려 더 커지고 좋죠. 중국이 강해지는 건 러시아 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나간다면 얘들은 중국은 결국 미국과 러시아가 싸우는 것 같지만 이 싸우는 과정 속에서 결국 중국이 피해본다. 뭐 어차피 예전에 응.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을 키웠기 때문에 러시아는 중국하고 뭐 사이가 좋을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신장 위구르나 티베트 같은 데가 쪼개져 나가면 자원이 많은 지역이에요. 네. 자원이 많은 지역이 쪼개져 나가면 결국 중국은 자원을 러시아로부터 더 많이 수입해야 되니까 러시아는 좋고. 뭐가 문제야?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시아파 무슬림이 시리아라던가 예멘 지역에도 거기 홍해 이게 해역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게 통과해서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를 지나가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를 반미 세력이 장악하게 되면 국제유권 어떻게 된다? 그러면 러시아는 좋죠. 그럼 뭐 어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예요. 미국하고 러시아는 앞으로도 적대적일 거고 앞으로도 왼수지간으로 지낼 거예요. 하지만 그 왼수지간으로 지내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필요할 때는 공공의 적을 네. 제거할 수 있다면 뭐 어때?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이게 아주 고도의 꼼수전이라고. 결국 국제사회가 우리만 몰랐지 네.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같은 편이 됐다가 그럼. 또 필요하지 않으면 음. 적대 관계로 갔다가 그럼. 그렇게 하는 거를 유연하게 사고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좌우로 이 갈라져 있는 사람들이 좌파 우파가 이 상대방을 바라볼 때 너무 이 흑백론으로 딱 하다 보니까 동맹국을 못 만들어. 자기 편을 못 만든다고. 다 독고다이야. 네. 우파도 태극기보다 막 쪼개지죠? 네. 빅뱅이 빅뱅 이론이야. 빅뱅은 확장하는데 우리 빅뱅으로 쪼그라들어. 네. 뭐야 이건 초신성 폭발인가?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 결국 그냥 우리 나라 안에서만 서로 자기 영역 싸움만 하는 거지 이 국제관계를 모르니까 적을 포용할 때는 해야 되는데 그런 그렇지. 거 하나도 못하는 거잖아요.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난민 문제도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요것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시아파 이슬람을 집어넣는다? 그건 나는 수니파 이슬람도 집어넣어서 역공을 하게 돼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 그 캘리포니아 지역으로 중국 애들이 무진장 갔잖아요. 네. 그래서 한때 사마파 애들이 아주 난리를 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애들도 밀려나고 러시아 마피아 애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뭐 콜롬비아 마피아 들어오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면서 점점 이제 외국인 마피아 범죄 조직들이 힘을 얻었잖아요. 그때 이제
중국인들이 삼합회를 만들고 굉장히 한때 날렸다고. 네.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 베트남 마피아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 네. 예전에 한번 말씀하셨듯이 삼합회보다 무섭다는 그. 더 무섭죠. 네, 베트남. 중국 영화에 보면 항상 나쁜 놈으로 나오는 거 보면 베트남 마피아가 나와요. 베트남 마피아는 무섭거든. 그 캘리포니아에서 그 악명을 떨치는 마피아는 흑인 이런 애들 아니에요. 흑인도 베트남 마피아한테는 꼼짝 못해요. 그런데 가끔씩 캘리포니아 최고의 베트남 그 마피아 보스에서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동안이야. 동안에 근육도 없어. 빼짝 말랐고 키가 160이야. 네. 뭐야? 쟤가 최고라고? 막 이래. 원래 얘가 대빵이야? 막 작은 이러는 거예요. 고추가 맵잖아요. 인정. 그거는 제가 잘 알아요. 제가 잘 알아. 어쨌든 그런데 아니 제가 대빵이고 캘리포니아에서 잘 주름 잡는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베트남 마피아가 개미 같거든. 벌떼 같아요. 이게 착착착 움직이는데 중국도 좀 배가 불렀잖아. 근데 베트남은 배가 고파. 무식하게 싸우내니까. 그래가지고 중국 삼합회를 FBI가 때려잡으려면 얼마나 힘들어. 뭐 걸리면 또 인권 뭐 또 이런 거 나오고 또 잡아내면 또 변호사 돈 풀어가지고 보석시키고 네. 이런단 말이야. 근데 깡패들끼리는 뭔 놈의 보석금이야. 저 새끼 감옥 들어가면은 뭐야 이게 보호받는다. 그러면 알아서 처리해버린다고. 이게 사시미를 더 줘요. 그런 적이 진짜 그런 게 있었어요. 그 흑인 깡패가 한번 개겼다고 베트남 깡패한테 야 이 새끼야 이거 툭툭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걔들이 열받았어. 근데 이 동양 깡패의 그 특징이 뭔지 알아요? 칼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총보다 칼을 숭배해. 샥샥 해가지고 한 포. 진짜 육포 떴어요. 그래가지고 그 흑인을 잡아다가 이 육포를 떠가지고 착 이 접시에다가 딱딱해서 목 잘라갖고 거기다 딱 얹어갖고 그 집에다 갖다 놨어. 그랬더니 깜짝 놀란 거야. 흑인들은 싸우면 총 쏜다고 이게 이러면서 이게 총 쏘고 랩 부르고 하잖아. 근데 걔네들은 조용해. 말도 안 해. 가서 삭삭삭삭 한다고. 정성 듬뿍 담아가지고 그쵸. 선물을 한 상자 보낸 거네. 우리 그 옛날 사마천의 사기에 보는 그 인체 몸을 갖고 젓갈을 육포로 뜬다잖아. 진짜 그 짓을 한다니까. 무섭다. 무서워요. 그래갖고 삼합회 애들이 그냥 뻔딩이가 돼버리는 거야. 네. 거시기가. 뻔딩 어머 무서워 이렇게 되는 거야. 똑같아. 이 우리나라에서 우파 사람들이 막 와 이슬람 뭐 개새끼 막 이렇게 하면은 전 이슬람을 적으로 돌린다고. 이러면 안 돼. 나 이제 이제이 시아파 이슬람이 난리를 치면 수니파 이슬람으로 제어하는 거야. 영원인데요. 그럼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제이 그렇게 둘이 팡팡 싸울 거 아니에요. 그 죽인다고. 시리아에서 싸웠던 전쟁 우리나라에서 대리전 하려고 그러네. 확산되면 안 되죠. 네,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싸우고 나면 살인죄 감옥 집어넣으면 되지. 사형 하면 끝나잖아. 둘 다 제거 어리면 되지.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네. 그럼 시리아 이슬람도 제거하고 시아파 이슬람을 제거한 순위파도 너는 살인을 저질렀으니까 사형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아니면은 너 범죄 저질렀으니까 우리나라 땅에 있으면 살기 어렵다. 빨리 너희 나라로 도망가. 내가 이렇게 밀수선 알아봐 줄게. 해서 알아서 자기 돈 갖고 튀게 만들면 되죠. 그것도 이게 보낼 때도 돈 들여야 되잖아요. 네. 내가 미쳤다고 내 돈 들여. 지 돈 들여서 나가야지. 어차피 살려주는 거니까. 내가 경찰들은 내가 알아서 잘 커버할 테니까 내 목숨 지켜. 내가 의리 지켜주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그래 보내버리려니까 딴 데로. 그러네요. 싹싹 해줘야 돼. 그래서 이용해 먹어야 돼요. 중국 애들 난리치는 거 베트남 깡패 이용하면 되지. 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베트남 깡패 이용하면 되고 생계 쌀국수 집회. 내가 체인점 내줄게. 이래놓고 말 안 듣는 중국인들 차이나타운에서 범죄가 엄청나거든요. 야 이 새끼 경찰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있어. 그런 데서 이제 장기 매매나 이런 거지. 그런 애들 때려잡아야 될 거 아니야. 법으로는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범죄 조직으로 해야지. 원래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범죄 조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또 전두환 대통령이 형님이 너무 정의사에 구현한다고 정의 구현 사제다. 뭐 이런 거 어쨌든 정의 구현을 한다고 네. 너무 많이 범죄자들을 깡패들을 때려잡는 바람에 우리나라 깡패가 씨가 말랐다고. 깡패도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깡패들 이용해갖고 경찰이 잡을 수 없는 놈들은 그냥 쟤네들이 제거하게끔 해야 돼요. 그 제거하게 되면 이 지역 나이트클럽 이거 경영권 불법 이거 모른 척 해줄게 이렇게 하면 된다고. 지들끼리 알아서 정리하고 싸우고.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범죄 정리를 해야 돼. 이왕
범죄 조직이 삥을 뜯는다. 그럼 외국은 삥 뜯는 건 안 되지. 네. 이왕 삥 뜯기는 거면 국내 범죄자들이 삥 뜯는 게 오히려 낫죠. 왜? 그 대신 그 돈은 국내에 투자해. 이렇게 되는 거야. 카지노 사업 뭐 필리핀 한다 하면은 그때 세무조사 들어가야지. 누구 맘대로 그 돈을 해외에다 투자해. 한국에다 쏟아부어 뱉어내. 이렇게 해야지. 안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꼼수예요. 뭐 이걸 뭐 권장한다는 건 아니지만은 암묵적으로. 내가 있잖아. 빠따 맞을 때 눈빛으로 노하우를 교환한다고. 알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네.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매춘 사업도 그렇게 해야지. 외국 놈이 해? 아, 나 이걸 못 보지. 이런 식으로 딱딱 정리해갖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의 범죄 조직도 어느 정도 쩐이 있어야 중국 상업화 애들이 들어올 때 걔네들을 막아낼 수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하고 걔네들이 총기 반입해서 총기 무장하려고 하면은 총기 무장 못하게 막고 그 밀수된 총은 한국 애들한테 줘서 걔들 총 쏴 죽이게 하고 그리고 야 무기 반납해. 거지. 내가 줬으니까. 네. 내가 M16 10정 줬었지? 10정 갖고 와. 그대로 내가 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외국인 깡패들도 다 제거하고 이런 식의 그 마사지를 해야 된다고요. 이제 마사지 엄청 좋아하잖아요. 네. 요즘 매일 마사지 받아요, 여기. 목에 담이 와가지고. 근데 이러한 마사지 정책을 해가지고 그런 범죄적 소탕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치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정치는 손에 피를 묻히는 게 직업이라고. 깨끗하고 순결한 거 그거는 저 종교나 하세요. 이런 거예요. 정치는 손에 피를 묻혀야 돼요. 누구 피? 남의 피. 그렇죠. 찌찌뽕인데 남의 피.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손에 피를 묻히는 게 아니라 내가 피를 묻히는 거야. 네. 남의 피를. 이렇게 해서 우리를 좋게 만들면 땡인 거예요. 그걸 갖고 좌파애들이 자꾸 시끄럽게 떠든다? 그때는 베트남 쌀국집에서 제보내면 돼. 사시미를 떠주고. 이 새끼가 어디서 이거 갖고 말이야. 야, 내가 잘못했어 이거예요. 내가 하는 게 뭐가 잘못됐는데 이해가 안 돼? 그럼 쌀국수집에서 만나자 이래. 칼 한 자루 딱 들고. 쌀국수집에 원래 베트남 음식도 보면은 불교 국가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고기가 별로 없어. 네. 근데 이게 고기 좀 많이 송송송송송송 쓸어서 이렇게 많이 줘야죠. 이렇게. 위에 대가리 하나 딱 얹어주고. 돼지 머리도 이렇게 송송송송 쓸어서 많이 먹어 이렇게. 네. 그래갖고 무언의 압력을 넣는 거죠. 까불지 말아라. 왜 그래?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이렇게 무서운 공포 정치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봐. 이제 빨갱이 때려잡는 데는 내가 약이에요. 네, 지금은 필요한 시기. 사랑이 약이 아니니까. 사랑은 언제 하는 거냐면 빨갱이 다 잡아서 죽이고 이렇게 그 무덤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추모식 할 때. 그때 온갖 우리나라의 종교 지도자들 다 모아놓고 사랑을 설교하면 되는 거예요. 착한 빨갱이는 어떤 빨갱이가 그랬어요? 죽은 빨갱이. 그렇죠. 착한 애한테는 사랑의 마음을 대할 수 있지만 살아있는 빨갱이는 나쁜 놈이란 말이에요. 네. 걔들은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탁탁 정리해서 우리나라에 그러한 그 빨갱이들이 없어져야 아까 얘기했죠? 만주 수복은 언제 쉽느냐? 신장 위구르 자치주가 독립할 날이 올 수 있느냐 했을 때 제가 어제 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우파 정권이 들어오면 빨리 된다고 했죠? 네. 왜? 그렇게 돼야 중국이 하고 있는 그 지하디스트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고 네. 예멘, 시리아, 중동에서 그리고 거기서 단련된 위구르인들이 죄다 중국에 귀국해가지고 중국 애들을 괴롭히는 독립투사로 네. 변신하는 거거든요. 중동에 쓰는 테러리스트 중국에 들어가면 독립운동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활동을 해야지 걔네들이 빨리 중국을 약화시키고 중국을 분열시키고 우리가 만주수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률을 높이는 거거든요. 네. 된다는 건 아니야.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그렇게 해야 되고 난민 지금 들어온 시합한 난민들 두들겨 패야 돼요. 네. 뭐 수니파 이슬람이 이슬람이라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쌀국수집을 더 지세요. 뭐 육포는 뭐 동양인들이 더 잘하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난민들도 좀 정리하면 되지. 이번에 보니까 뭐 난민들이 뭐 우리나라 사람 두들겨 죽였다면서요. 네. 근데 뭐 그거 법적으로 처벌이 안 되고 애매하잖아. 뭐 인권 생각해서 뭐 사형 못 시키고. 난민법이 너무 그 사람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쌀국수집을 경영할 가능성이 좀 많이 해. 저는 그러면은 뒤에서 칼을 갈아드릴게요. 칼만 가돼 칼만. 쓰는 거는 딴 사람이 해야 되거든. 내가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 나 요즘 베트남에 꽂혀 있잖아요. 네. 베트남 얘기 많이 하잖아. 누가 뭐 네. 이렇게 사업 얘기가 베트남 가세요. 베트남 가세요 그러잖아요. 가서 사시미 뜨는 거 배우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시미 뜨는 장인들을 모셔오죠. 맞아. 내 손에는 피를 안 묻히지. 그렇죠. 네. 킬빌 영화 제가 좋아하잖아요. 킬빌 쿠안틴
쿠안틴 투란티노? 아, 이름도 이제 타란 투란티 하여튼 뭐 그런 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착착착착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말 안 듣는 놈들은 민변이고 나는 이거 없어. 민변은 뭐 민변이야. 국민의 똥이란 소리잖아. 에이, 그 사람들 다 좌빨이에요. 그게 국민의 똥, 민변. 그렇기 때문에 무슨 국민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똥이라니까. 이런 놈들이 자꾸 민변이 세력을 얻는 건 뭐야? 똥이 밟아서 자꾸 퍼지는 거거든. 네. 좌파 퍼져봐야 똥밭 되는데니까 우리나라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 안 돼. 나는 베트남을 사랑할 거야. 그래서 안 되면 카자흐 친구 부르던가. 체체 친구들도 많아요. 저 그 반중 데모 할 때 그 막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김 박사님 그렇게 되면 좌파들이 테러 하지 않을까 막 그랬잖아요. 그때 20명의 체첸 깡패들이 풀려 있었어요. 제 주변에. 체첸인들 동양인 같이 생겨서 잘 안 보여. 제 친구가 보내줬어. 또 박사님을 지키기 위해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카자흐스탄 내가 대사로 가면은 저의 독고다이 무대가 된다니까. 가자. 내가 대사 만주 되면은 가자. 내가 카자흐스탄 대사 되면은 내가 다 초청할게요. 네. 내가 주지용님이 뭔지를 보여줄게. 그거 해야지 자원 외교 된다니까. 진짜 자원 외교 돼요. 사우나 외교 이런 거 해야 된다니까. 마사지. 그러면 그냥 막 온다고. 지금도 저한테 막 친구들이 부탁해요. 네. 그래가지고 좀 알아봤는데 절대 안 알아보잖아. 내가 한국에서. 왜요? 내가 자파 잘 되는 꼴을 못 해. 절대 안 해줘. 내가 지금 뭐 석유 이런 거 바이어도 얘기하거든요. 저는 진짜 걔네들 회장을 알고 있으니까 걔네들이 부탁을 해. 그래갖고 김 그거 좀 알아봐줘. 그 뭐 친구들 아는 사람이 있다며 해서 해줘. 근데 내가 지금 하지 않는다. 근데 어차피 지금 정부에서는 또 하기도 힘들잖아요.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어요? 루트가 있어. 그리고 만들 수 있어. 사실 불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꼼수도 잘 알아요. 네. 근데 안 해. 적에게 이로운 짓은 절대 안 하거든. 내가. 그래서 절대 안 해줘. 왜? 그 돈 벌어서 뭐 하려고. 민주노총 돈 퍼주고 정규제도 월급 주려 하는 거냐. 내가 미쳤어? 절대 안 해요. 나는. 이제 정권 바뀌고 나면 그때 이제 그 자원 내교고 뭐고 그때 길두루가 실크로드도 그때 다 얘기할 거예요. 네.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금요일날 같은 주제로 또 할 거기 때문에 일부러 노가리를 많이 갔어요. 네. 그리고 원래 우리 아지매 이 방송 컨셉은 진지한 역사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노가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가라 위주로 할 거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노가리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동안 그 중앙아시아에서 있었던 또 꼼수 많아. 학창시절에 얻어 터진 거 말고 중앙아시아에도 또 패싸움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런 것들도 제가 이야기해 줄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웃긴 얘기를 많이 하는 식으로 이 코너를 좀 자리를 잡도록 노력을 할게요. 네, 어차피 뭐 저도 비전문가인데 이렇게 얘기 듣고 좀 깨어나고 이런 방송을 보시고 모르시는 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좀 특히 젊은 분들 그리고 저처럼 아줌마 같은 약자들이 사실 우리나라 무너지면 제일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깨어나셔야 된다는 의미로 하는 거니까 좀 전문적이지 않더라도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지금 전문적인 분석 다 얘기했잖아요. 지금 러시아랑 박사님이 미국, 하시고 저는 러시아랑 모르니까. 미국 한편이다 이런 얘기 다 하잖아요. 얘기하지만은 조금만 얘기해요. 그리고 또 뭐야 다음 주에는 내가 오늘 사진이 없어서 못 보여드렸는데 제가 일본 렌탈 비디오 샵에서 찍은 사진 제가 렌탈 비디오 샵은 3분의 2가 AV예요. AV가 뭐의 약자인 줄 아세요? 뭐의 약자예요, 근데? 뭔지는 알아요, 근데 AV가? AV가 뭔지는 알죠. 뭔데요? 빅토리인가? 비디오인가? 비디오? 그건가? 네, 그건데 하여튼 그거 내가 갔더니 내가 깜짝 놀랐어. 엄청 많아요? 많은 것도 많지만 장르가 다양하다는 걸 알았죠. 걔는 거기도 전문성을 띠네? 그럼 그랬구나. 이제 그거 이제 내가 내 그 일본 유학 시절에 있었던 에피소드. 그거 제가 한번 다음 주에 얘기해 드리면서 또 이제 중동 문제, 국제관계 문제 조금만 얘기할 거예요. 네, 그렇게 하죠. 오늘도 이렇게 3편 이게 노가리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